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에서 숙환으로 별세했습니다. 한진그룹은 폐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조 회장의 병세가 최근 급격히 악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진그룹은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진그룹은 조 회장 운구 준비 절차를 밟는 한편 그룹 사장단을 중심으로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조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조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형사 재판 등이 즉시 중단될 전망입니다. 또 장례 일정 등을 이유로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도 모두 연기됐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3세 경영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장남인 조은태 대한항공 사장의 승계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큰 난관이 될 전망입니다.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 한진그룹 지배구조 전망, 잠시 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새벽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조 회장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폐질환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먼저 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별세했습니다. 향년 70세입니다. 한진그룹은 조 회장이 미국 현지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히고 운구, 장례 일정과 절차는 추후 결정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 회장 부인인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과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가족이 조 회장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요양차 미국에 머물렀는데 최근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진 측은 폐질환이 사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진 측은 미국 당국과 운구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조 회장의 운구는 최소 4일에서 일주일가량에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진그룹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조 회장은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 조중은 회장의 장남으로 1949년 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1974년 대한항공에 입사해 1999년 대한항공 회장, 2003년 한진그룹 회장 자리에 오르며 조중은 선대 회장에 이어 그룹을 이끌어왔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조 회장은 불과 몇 개월 전까지 대외 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평소 알아오던 폐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조 회장이 미국 LA에서 세상을 떠났죠. 네,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병원에서 별세했다고 말했습니다. 한진그룹은 부고를 알리면서 숙환으로만 한다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여러 관측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당초 사인을 밝히지 않던 한진그룹은 조 회장의 사인이 폐질환 때문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해 말 미국 LA로 건너가 폐질환 관련 수술을 받고 요양해 왔습니다. 당시 그룹 측은 조 회장의 방미에 대해 LA에 있는 윌셔 그랜드 호텔 등 사업장 방문과 요양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네, 구체적인 병명은 뭔가요? 네, 한진그룹은 폐질환이라고만 밝히고 정확한 병명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조 회장의 사인은 폐섬유종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 회장은 지난해 영장실질 심사를 받을 때 검찰에 폐가 섬유화되는 병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최근 조 회장이 경영권 박탈에 대한 충격과 스트레스 등으로 병세가 최근 다시 악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조양호 회장의 별세에 한진그룹 직원들은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대한항공 본사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저는 지금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직원들은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장례 일정과 고인에 대한 일화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오후 들어 직원들은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곳 본사는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업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인데요. 갑작스러운 조 회장 별세에 일부 직원들은 당황하면서도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입을 굳게 다문 채 침통한 표정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조 회장에 대한 애도의 표시로 대한항공 본사와 건너편 대한항공 케이터링 센터 앞에는 조기가 걸려 있습니다. 조 회장 시신의 국내 운구까지 최소 나흘에서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기가 운항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당국과 시신 인도 절차 일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한항공 본사에서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이번엔 재계 분위기와 금융시장 반응 알아봅니다. 조양호 회장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재계는 일제히 애도를 표명하며 고인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네, 우선 재계 반응부터 살펴보죠. 주요 경제단체들 모두 공식 입장을 통해서 애도를 표명했죠. 그렇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공식 입장을 통해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애도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한국항공과 물류산업의 선구자이자 재계의 큰 어른으로서 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한 조양호 회장께서 별세하신 데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이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조 회장의 별세는 재계를 넘어 우리 사회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조 회장이 대한항공을 글로벌 항공사로 키웠고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국가적 행사에도 공로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재계에 애도하는 분위기와는 달리 오늘 주식시장에서 한진그룹 계열사들의 주가는 급등했다고요? 네.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은 오늘 전 거래일보다 20.63%가 오른 34,4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진칼 우선주의 경우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한진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은 1.88%가 올랐고 대한항공 우선주는 14.49%가 오른 15,800원을 기록했습니다. 진에어의 주가도 3.4%가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진그룹 계열사들의 주가가 동반 상승한 것은 조 회장의 별세로 한진그룹 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조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에서 물러나게 되자 투자자들은 이를 오너 리스크 해소로 받아들여 주가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손석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중기벤처기업부 장관 등 신임 장관 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박영선 장관과 김현철 통일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국회에 요청했지만 끝내 채택이 무산되자 오늘 오전 임명을 제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NH농협은행은 디지털 연구개발과 핀테크 육성 공간인 NH 디지털 혁신 캠퍼스의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디지털 R&D 센터와 NH 핀테크 혁신 센터로 구성된 혁신 캠퍼스는 농협은행의 오픈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와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사업 모델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 스타트업 전문 육성 프로그램에 선정돼 혁신센터에 입주하게 된 33개 기업들은 경영 단계별로 농협 금융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고 초기 운영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우리 금융지주가 동양자산운용과 ABL 글로벌 자산운용을 인수하기 위해 중국 안방보험그룹과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식 매매 계약의 대상은 동양자산운용 지분의 73%와 ABL 글로벌 자산운용 지분의 100%입니다. 이번 계약은 우리 금융지주가 출범하고 석 달 만에 이루어진 첫 인수합병입니다. 2019년 창립 50주년 때는 명실상부한 리딩 글로벌 캐리어로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고 싶어하는 세계 최고의 명품 항공사로 도약해야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올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그의 나이 향년 70세, 국내 항공신화를 이끈 조 회장의 사망 소식은 한진그룹뿐만 아니라 재계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장을 잃은 한진그룹은 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관련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일 교수님, 네, 조 회장의 별세 소식 많은 분들이 오늘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은 고일의 영전에 삼가 애도의 뜻을 먼저 표합니다. 저도 처음 첫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이게 아침 새벽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듣고. 네. 그래서 첫 소식 딱 들으면 속보 들으면서 혹시 무슨 또 불상사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걱정을 우선 됐고요. 네. 어쨌든 사망 원인이 뭐 어떤 불상사가 아니고 그래서 숙환이라고 하는 그런 걸 보고 조금 안도를 했고요. 네. 그럼 어쨌든 이 문제를 쭉 지켜보면서 이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또 최근에 어떤 사태와 연관해서 많이 억측과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네. 지금 오면서도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의견을 내는데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리는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어쨌든 이 사태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 좀 후폭풍이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사망 원인을 놓고 미확인 추측들이 나돌고 있는데 변호사님, 네. 숙환이나 폐질환 등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 정확히 밝혀진 건 없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온 것뿐이지 확실하게 무엇이라고 밝힌 것은 아니죠. 다만 영장실질 심사를 했었거든요. 조 회장이 구속영장 청구가 네. 돼가지고요. 지난해 그때 이제 폐가 섬유화되는 질병, 폐질환을 앓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출국 금지가 됐다가 그것을 풀어줘가지고 미국에 이제 나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예. 그때 폐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 쾌차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나빠졌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폐 질환 외에 다른 어떤 요소가 거기가 이제 개입이 됐는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좀 더 나와야 될 그런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올해가 대한항공이 창립 50주년입니다. 김 교수님, 예. 이 아무래도 대한항공 그리고 뭐 한진그룹은 침통한 분위기에 빠져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땅콩향 사건의 그 당시에 박창진 사무장도 오늘 네. 그 페이스북에다가 그 조양호 회장의 그 위로를 올린다, 고인의 면목을 빈다는 글을 올렸고요. 그랬군요. 전체 직원들이 또 이렇게 침통한 분위기 있고 네. 또 정치권에서도 또 조양호 회장의 뭐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개입해서 이렇게 또 보통 폐암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그 충격을 받게 되면 굉장히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국민연금이 또 이렇게 또 경영권이 개입해서 또 사내이사로 임명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큰 영향이 있다는 이런 의견도 있고 아주 큰 뉴스였습니다. 예. 네. 노 교수님, 네. 이 조 회장 자체가 원체 유명한 워커홀릭이었고 이제 그런데 그간 이제 검찰 수사도 계속이 됐고 최근에는 대한항공 사내이직 연임에 실패를 했었죠. 이에 대해서 스트레스나 상실감이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만약 그런 상황에 또 닥친다면 정말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지금 계속해서 가족들 문제가 있었죠. 계속 그렇죠. 여러 차례 있었고요. 네. 뭐 18차례 지금 압수수색을 계열사가 받았다는 거죠. 아, 본인도 그렇고 네. 자택도 그렇고 12차례 소환 조사 받으면서 포토라인에 섰고 5차례 구속영장 청구가 됐고 조양호 회장 본인만 해도 지금 세 번이나 포토라인에 선 적이 있죠. 지금 이제 재판 계속 중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한 가지 지금 또 수사가 예정돼 있다는 것이고요. 배임 혐의로. 네.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죠. 이런 것들이 아마 정말 연속적인 충격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고 물론 본인의 지병이 있었던 뭐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악화시켰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본인이 뭐 술, 담배도 안 하시고 뭐 골프도 안 하실 정도로 일에만 열도하셨다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연속되는 그런 스트레스가 본인의 어떤 숙한 악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정명 평론가님, 조 회장의 별세는 재계로서도 상당한 충격이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일각에서는 폐질환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뭐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폐암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곤 있지만은 실은 재계 쪽에서는 그동안에 이 조양호 회장의 건강을 그렇게 의심하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 워커홀릭이었고 굉장히 네. 건강체였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재계에서도 오늘 아침 새벽에 들려온 이 소식에 갑작스러운 충격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병환으로 오너의 수장이 좀 아프게 되거나 병석에 있게 되면
후계 구도나 이런 준비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 이 한진그룹이 거의 여기에 대한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즉 지주회사 체계 정도 갖춘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경영권 승계, 상속에 대한 문제도 함께 좀 이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제 미국에 갈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어떤 병질환 이런 것들을 알고서 결국은 출국 금지를 해제해 준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피의 사실 공표라든지 여러 가지 말이죠. 이것들로 인해서 조 회장이 느꼈을 압박감과 공포, 또 분노 이런 것들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조현민 씨 막내딸이 여러 번 피의 사실 공표가 되고 또 포토라인에 섰을 때 굉장히 마음 아파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하거든요. 네. 어쨌든 그래서 더군다나 구속영장을 청구됐을 때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서 또 밤새도록 이제 구치소에서 대기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것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태를 보면서 조금 수사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뒤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김 교수님, 예. 사실 조 회장 일가의 연이은 구설수로 회사의 존폐를 흔드는 위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조양호 회장이 항공 수장으로서 일궈낸 업적들 아예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항공 물류업계에 실질적인 큰 역할을 하셨고요. 네. 또 이게 그 1969년도에 당시에 이제 항공기 8개밖에 없었는데 160개로 항공기도 많이 늘렸고 또 제일 큰 업적이 그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입니다. 또 그보다 또 더 큰 역할이 우리나라가 항공업계에서 전 세계에서 이제 항공 동맹업체 스카이티 불리고 있습니다. 항공팀이 있는데 그게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고 네. 금년 6월 달에 국제항공운수협회가 우리나라에서 사상 최초로 열립니다. 그래서 아마 조양호 회장이 갑작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원태 사장이 그 총회 의장 역할을 맡아서 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고 우리 그 매출액가 한 3,500배 또 그 출항하는 그 도시는 세계에서 111개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와 네. 같이 우리나라 수송보국에 큰 역할을 했고 항공 물류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기여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네. 노 교수님도 역시 조양호 회장의 업적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계시죠? 물론입니다. 네. 뭐 그에 대해서는 정말 뭐 우리가 두말하면 잔소리죠. 근데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 차례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만 뭐 가족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거나 또는 뭐 범법 행위를 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합당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것은 네. 합당하게 처리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도 비례 원칙이라고 얘기하죠. 그에 따라서 국민 정서에 따라서 너무 과도한 어떤 압박을 주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법률적으로 따라서 정확히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야말로 상식적인 선에 처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나치게 어떤 이 오너 일가의 그런 것을 정서적으로 압박감을 주는 뭐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고 조양호 회장의 뭐 가장 뛰어난 업적이라고 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요. 우리가 1997년에 외환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숱한 그룹들이 다 부도 처리내고 났었는데 오히려 대한항공과 한진은 버텨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90년대 초반 세계 경기가 막 부양됐을 때 웬만한 세계적인 항공사들이 다 임대를 막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때 이 조양호 회장은 고 조중훈 회장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아예 비행기를 사자라고 해서 오히려 임대를 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자산을 확보하거든요. 그런데 외환 위기가 뻥 터지고 나니까 그때 샀던 비행기들을 팔아서 그 돈으로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을 버텨냈고 이후에 다시 경기가 살아나니까 다시 또 구입을 하게 된 네. 이런 상황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2001년에 9.11 테러 터지고 항공선악 다 죽는다고 할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막 비행기를 구매하면서 그렇군요. 늘렸으니까 이 정도는 실은 전문 경영인이 할 수 없는 오너의 결단인 부분들이 있었고 우리 앞서 김도영 교수님 얘기했지만 2000년에 스카이팀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한항공의 깃발을 꼽아서 스카이팀 물류에서는 이 팀 구성하는 게 팀 짜는 게 굉장히 이게 진짜 필요합니다. 배도 해운도 그렇고요. 운송 항공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아마도 후대가 평가할 고 조양호 회장이 아주 뛰어난 업적이 아닌가 봅니다. 네. 이런 업적들 때문에 이제 아름다운 퇴진을 바라는 시각도 많았는데 변호사님 그래서 안타까움이 더 큰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얘기를 잘 했는데요. 사실은 네.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오너일 뿐만 아니라 전문 경영인인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유수 항공사로 키워낸 것이죠.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과거에 항공산업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뭐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그런 경제적 위치에 있었는데 항공도 그렇게 키우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탁월한 판단력 그리고 결단력 그리고 아까 워커홀릭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잘 키워놨는데 막판에 가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뭐 구설수에 오르면서 빛이 바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 공은 확실하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주식시장은 참 비정한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조 회장의 이 별세 소식에 한진칼과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 주가가 움직임이 크더라고요. 네, 다 급등을 했고요. 특히 한진칼 같은 경우 현재 한진그룹의 정점에 있는 지주 회사죠. 네. 20%, 21%가 넘는 정말 그야말로 폭등을 하게 됐는데 실은 뭐 비정함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유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진칼이 전체 한진그룹의 지주사잖아요. 근데 이 한진칼의 조양호 회장의 지분이 약 한 뭐 17%, 18% 정도가 있게 되고요. 나머지 이제 3남매의 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에 하나 이제 이 18%의 지분을 한 명에게 뭐 몰아주거나 해서 그 3남매 중에 누가 완전히 승계하고 상속세를 내고 다시 유지한다면은 실은 큰 틀에서의 경영권 문제는 없을 텐데 네.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그건 누구 모르는 일 아니냐. 특히 이제 이 상속세 문제라든가 그 지분에 어떤 유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현재 한진칼에는 강성부 펀드라고 해가지고 행동주의 펀드가 일종의 좀 진입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성부 펀드는 강성부 펀드대로 지분을 더 늘리려고 하겠고요. 한진칼을. 한진칼 내부의 오너 일가는 또 방어하려고 하겠고 아마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상당수 투자자들은 앞으로 한진칼의 지분 싸움은 더 될 것이다라고 해서 매수를 늘리게 되고 이게 또 뭐 20%가 넘는 주가로 되고 있어서 비정함이기도 하지만 또 자본주의 시스템의 또 네. 하나의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네. 저 앞서 뭐 정 평론가님도 자세히 얘기는 주셨지만 이 주가가 출렁이는 거 네. 결국 이 한진그룹 지배 구조가 지금 뭐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한진칼의 그 조양호 회장 일가가 33%인데 조양호 회장이 가진 지분이 17%예요. 그다음에 그 3남매가 가진 게 2.5%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7%에 대해 상속을 해야 되는데 전체 그 조양호 회장이 가졌던 주식 지분 전체 금액이 3,400억쯤 되고 상속세로 내야 되는 금액이 우리가 상속세율 50%이기 때문에 1,7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속세를 내는 기준이 그 사망일로부터 전후 이 두 달 해가지고 4개월치 주가 평균을 내야 되는데 지금 한진칼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속세를 예상보다 더 많이 내야 될 거예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네. 또 이렇게 주가가 또 이제 지금 지분 경쟁이 붙게 되면 또 이게 경영권 때문에 계속 그 주가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두 달 또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그걸 또 상속세로 내야 되고 그래서 지금 3남매의 지분도 2.5%밖에 안 되는 데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강성부 펀드나 네. 국민연금 지분이 21% 조양호 회장의 그 일가 지분이 상속세를 내게 되면 좀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일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해야 되든지 또 주식을 담보로 맡기면 한 반 정도 받습니다 대출을 그래서 어떻게 상속세를 내고 경영권을 할 것인지가 아주 그 초미의 관심사고 이렇게 보면 주가는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노 교수님, 지금 보니까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 이 남매 지배력 확보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설명하신 대로 굉장히 이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지분 구조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지금. 네. 아까 조현태, 조현아, 조현민, 조현아 이 세 사람의 지분이 각각 뭐 2.3% 정도 합쳐봐야 지금 이제 뭐 6.9%, 7% 정도밖에 안 되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조양호 회장 지분이 18%라도 조금 얘기하신 대로 상속세 내야 되고 거기다 또 경영권 프리미엄 20% 가산세가 또 붙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걸 아무리 잘 해봐야 한 뭐 절반 정도밖에 좀 상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다른 돈을 구해서 그걸 상속세를 대신 낸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걸 처분해서 지금 그 돈을 내야 된다, 상속세를 내야 된다면 지분 구조가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아무리 최대한 지분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오너 일가가 한 15% 이상을 넘지 못하는 뭐 그런 구조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이 주식을 팔아야 하기도 하고요. 예. 팔 수도 있고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네. 이런데 문제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이것을 주식으로 내게 되면 말이죠. 그러면은
1,750억 정도의 상속세를 내게 된다고 보면 20.03% 정도로 줄게 됩니다. 이 특수관계인 지분 네. 조양호 회장 말이죠. 그런데 강성부 펀드와 국민연금을 합치게 되면 20.81%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영권을 위협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네. 그렇게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배당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배당을 늘리게 되는 것도 주가를 올리는 요인이 되죠.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과 배당을 올리는 것은 모두가 주가를 올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오름으로써 상속세를 더 내야 되는 이런 어떤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 네. 평론가님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조연아, 조현민 씨도 두 분 다 뭐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도 높게 보시는지. 현재 이제 너무나 상중이기 때문에 네. 이걸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 확실한 것은 이명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뭐 그렇게 경영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부인이 상속을 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오히려 상속 지분을 이제 3남매에게 나눠주게 되고 어떤 식으로 유언장이 구성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다면 큰 틀에서의 누구 한 명에게로 몰아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세간에서는 뭐 이런저런 음모론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오늘 일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아버지였던 고 조양호 회장이 2003년에 조중훈 회장 사망 직후에 막 그때는 형제가 굉장히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한진중공업, 한진해운, 메리츠 금융을 나눴을 때와 그렇군요. 지금과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형제의 난을 해도 외부가 그 뭐 한진그룹을 뭐 빼앗거나 이럴 상황은 아닌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강성구 펀드도 있고 외부의 공격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삼남매가 뭐 분열 이런 것보다는 조원태 회장 혹은 누구 한 명 체제로 일단은 몰아주고 상속세에 대해서 확정을 진 다음에 이제 국세청과 뭐 그 LG가 했던 것처럼 뭐 5년 납부, 분할 납부든 뭐 7년 분할 납부든 혹은 그 외 부동산 물납들을 통해 가지고 협의를 하겠고 국세청도 뭐 어떤 입장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뭐 대한민국 뭐 항공 그 대표적인 그룹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국세청과의 논의 과정까지 좀 지켜보고 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오늘 여의도 보니까 마치 뭐 한진카를 사면 그냥 뭐 떼돈 벌 것처럼 막 또 그렇게 하는데 뭐 그거 가지고 막 그렇게 쉽게 막 뛰어들거나 하는 것들 그러니까 투자자 스스로도 굉장히 많은 좀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고 뉴스 좀 계속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교수님은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보다는 오너 경영 체제가 주가는 훨씬 많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전문 경영인 체제는 단기적인 수익이라든지 또 연구 개발을 많이 줄여요. 그런데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데는 부채 비율도 좀 높지만 또 장기적인 뭐 30년 장기 할부로 그 비행기를 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좀 높지만 이렇게 오너 경영이 계속 유지가 돼야지 주가는 오르고 또 그렇군요. 기업도 더 발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 지분 구조가 굉장히 2%밖에 없다는 것은 미리 대비를 못 해놓은 것 같고 갑자기 이제 이렇게 돌아가셔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다만 주가는 더 올라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 봅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오를 거라고 또 많이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상속세는 5년으로 분납해서 낼 수 있어요. 네. 한꺼번에 다 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조금 적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다면 김 교수님, 네. 결국은 이 한진그룹 계열사 모두 지분 처리 절차에 따라서 경영권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 이런 얘기. 일단은 한진칼이 전체 우리 대한항공, 뭐 진에어 다 계열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체 한 33%씩 계열사를 다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고 한진칼이 지주회사로 되어 있고 일단 한진칼을 잡으면 모든 계열사 다 지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이게 또 한진에서는 경영권 개입을 막기 위해서 3분의 2 이상의 지분을 가진 사람이 산의사를 임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자기의 발목을 잡았지만 또 외부에서 개입을 하기에 또 막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주가에 대한 변동폭은 많이 있을 것이다. 상방이든 하방이든 어쨌든 그 오너가 계속 지배를 하는 것이 기업 주가에는 좋다. 그것이 이제 저희들 논리입니다. 네. 자, 중요한 거는 한진칼의 2대 주주가 강성부 펀드 KCGI라는 점입니다. 변호사님, 이번 주총에서는 지배구조 개편에는 이 강성부 펀드가 실패를 했지만 지금 이제 조 회장이 별세를 하면서 견제나 압박을 더 크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지금 조원태 사내이사가 2021년까지는 이제 사내이사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문제인데요. 지금 근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여기 진입하기 위해서는 3분의 2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또 안전장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이명희 씨라든지 이 삼남매 간의
이 과연 분쟁이 안 일어나고 제대로 이제 이것이 또 상속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상속세를 어떻게 낼 것인가라는 것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과연 이 강성부 펀드라든지 또 국민연금하고 합쳐야 뭐 20%가 되는 것이지 강성부 펀드만 따져가지고는 약 13% 정도 되죠. 네. 그거 갖고 이렇게 뭐 위협을 하기에는 그렇게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이 뭐 경영권을 지키는 데는 상당히 뭐 충분하다라고 보고요. 이제 사정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노 교수님은 지금 이 KCGI 강성부 펀드의 압박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더 지분율을 더 높여가지고 네. 그야말로 뭐 경영권을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서 뭐 감사라든지 사내이사 선임안을 제출한다. 뭐 그렇게 되면 결국 표대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게 될 경우는 지금 아까 다 설명하셨지만 서로 팽팽하지 않습니까? 오너일가 지분하고 그렇죠. KCGI하고 네. 뭐 그럴 때는 그 KCGI가 엄청나게 지분을 높이지 않는 이상은 그게 팽팽할 텐데 결국은 그럴 때 국민연금이 누구 손을 들어주냐 하는 문제가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이번에는 어떤 그 조양호이사 사내이사 선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결국 그 오너 리스크 때문에 국민연금이 반대했지만 이렇게 경영 오너 일가의 경영권이 이제 흔들리는 네.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또 그 국민연금이 이렇게 지금처럼 뭐 오너 일가에 반대하는 뭐 그런 표를 던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의 수평상 또 안정적인 걸 그렇습니다. 취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또 국민연금이 나설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지배 구조가 갑자기 흔들린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평론가님, 당장 이제 내년 주총에 이제 조원태 사장 사내 이사 재선임안이 상정이 될 텐데 이 사진이 뭐 모조리 갈릴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조원태 사장이 임기가 2021년이니까 아직까지 숨고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진칼 같은 경우가 실은 뭐 내년 3월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대한항공 주총 얘기할 때도 내년 3월 한진칼 주총이 진짜 승부다라는 얘기를 네.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현재 이 조양호 회장의 사망은 모르고 있었던, 알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강성구 펀드나 그 외에 일단은 이 M&A 이슈로 뛰어든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 주총까지는 계속해도 어떤 식으로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조원태 사장 같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뭐 위반 관련한 뭐 이슈가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연금이 수처디시 코드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주주가치 침해 우려가 있는 최고 경영자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봤지만 굉장히 좀 객관적이고 단호하게 이 주권을 행사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뭐 재판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조원태 사장의 뭐 그런 앞으로의 뭐 이런 뭐 형사법 정도의 어떤 그 결격 사유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국민연금의 수처디시 코드가 또 어떤 식으로 확립 정립되는지도 함께 봐야지 될 것 같지만 현재로서의 분위기로만 보면 강성구 펀드가 쉽게 물러날 것 같지는 않고요. 내년 주총, 내년 3월까지는 한진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런저런 압박은 계속 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뭐 조원태 사장 뭐 당연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에 대한 뭐 슬픔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이 그룹의 수장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상당한 지금 압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어쨌든 뭐 조원태 사장이 사내이사로서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대한항공에 그렇다 하더라도 조양호 회장의 입김이 뭐 거의 절대적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물러나게 되면 상당히 뭐 이 경영권 수업을 얼마나 잘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또 계속해서 근무를 해왔고 나름대로 충분히 또 공부를 했다면 경영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겠죠. 다행인 것은 조원태 사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편입학 비리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그건 공소시효도 굉장히 지났고요. 다른 어떤 특별하게 그렇게 문제될 만한 횡령이라든지 배임 이런 것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적으로 뭐 재판을 받는다든지 수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앞으로 이제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노 교수님, 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기존에 뭐 이렇게 해야지 하는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해도 이번 일로 인해서 많은 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주총에서는 올해 주총에서의 그 어떤 판단한 것이고요. 네. 아까 정 평론가에서 얘기했지만 내년에 다시 예를 들어서 뭐 한진칼 주총이 있을 때 그때는 국민연금이 어떤 판단할지 정말 알 수 없는 거죠. 현재 예측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나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기로는 만약에 대한항공의 어떤 오늘 일가의 경영권이 흔들리고 그래서 뭐 외국인 주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어떤 정말 그 경영권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하게 되면 또 그런 때는 우리 예전에 봤은 것처럼
국민연금이 또 거기에 나서서 네. 또 백기사로 얘기할 수 있는 또 활동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또 총에 따라가지고 그땐 예를 들어서 그때까지 어떤 뭐 조원태 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결격사유가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 국민연금이 또 도와줄 수 있는 뭐 그런 것은 날 수도 있겠죠. 네. 네. 김 교수님은 네. 이 국민연금이 다음에 이제 한진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대한항공이 이번 위기를 오히려 네. 기회로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또 뭐 횡령이라든지 배임 혐의 270억 있었고 뭐 그 누나와 동생도 다 이런 일이 있었지만 정말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고 또 올바르게 그 정도 경영을 하고 또 법과 원칙에 따른 경영을 한다 그러면 다시 우리 국민들 지지도 받고 국민연금이 다시 또 그래도 전문 경영인보다는 오너가 경영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연금 표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히려 이 위기를 좋은 기회로 살릴 수 있도록 좀 주주 친화적이고 국민의 사랑받는 기업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런 네. 가능성은 하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꼭 뭐 강성부 펀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상속세 내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상속세를 내고 나서 이 경영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주 지위만 유지를 하면서 말이죠.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너가 반드시 경영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너 일가가 경영 체제를 가져갈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 대한항공은 전문 경영인 체제가 들어설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정명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강 변호사님의 의견. 일단은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가장 급선무가 이제 오너 일가 3남매겠죠. 3남매가 이제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네.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제 상 뭐 이런 거 다 좀 치르고 나서 어느 정도 한숨 돌리고 난 다음에 많은 투자자들도 그렇고 재계에서도 그렇고 이제 어떤 식으로 갈지 한진그룹의 향배에 대해서 궁금해할 거거든요. 그때 뭐 똘똘 뭉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뭐 누구 체제로 간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선언을 하는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간다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상속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물론 기존의 상속은 그 전에 점을 찍어두죠. 그러고서 이제 분배가 되는데 지금은 워낙 고 조양호 회장이 급작스러운 죽음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걸 보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좀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러이러한데 지분으로는 이렇게 뭉치고 나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대한항공은 가고 뭐 조원태 대표가 한진카를 이끄는 수장이 되겠다. 아니면 뭐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수장이 되려면 통과 의뢰는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네. 즉 뭐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병철 회장에서 이건희 회장으로 왔을 때 반조체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오늘 일가에서 이제 굉장히 필요한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바로 경영권을 잡을지 아니면 전문 경영인을 둘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전에 필요한 부분은 과연 오너 일가가 어느 정도로 똘똘 뭉치느냐가 굉장히 세간의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관심이 조 회장의 재판입니다. 아시다시피 조 회장은 270억 원 규모의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3차 공판 준비일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노 교수님, 일단은 지금 관련 재판은 중단되겠죠? 네, 일단 뭐 절차는 중단되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이제 형사 재판 중인 피고인이 사망했을 때는 공소 기각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공소 기각 판결을 했을 결국 네. 이제 뭐 다 종결되는 그런 것들이죠. 당사자에 대해서는. 예.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재판이 많이 얽혀 있는 것 중에 또 공동 피고인이 있던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뭐 그런 경우는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고 조양호 회장에 대해서는 뭐 공소 기각 판결할 수 있는 그게 궁극적인 판결인 거죠. 네, 변호사님, 조 회장은 조세 포탈 혐의로도 지금 국세청에 고발된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수사가 종결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뭐 재판에 가 있는 것이 그 횡령 배임하고요. 약사법 위반이 서울 남부지법에 가 그렇죠. 있습니다. 이거는 예. 이제 공소기각 판결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럼 금방 얘기한 것처럼 조세 포탈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 남부지검에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수사가 종결되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자들 뭐 약사법 위반의 이모 씨, 또 아마 횡령 배임의 계열사 대표인 원모 씨 이런 사람들은 이제 소송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조현민 씨는 사실 무혐의 처분이 돼가지고 공소권 없음 처분이 돼서 다 끝났습니다. 막내는 조현민 씨는. 그리고 이명희 씨와 조현아 씨 재판은 이제 원래는 내일이었습니다. 9일 날. 그런데 지금은 상중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기일이 연기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아는 대로 밀수입이니 그다음에 또 뭐 불법 고용
이런 문제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도 이 조양호 회장의 사망은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사실은 뭐 불법 고용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는 또 약식 명령이 내려졌던 것인데 법원에서 재판에 해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뭐 무죄가 안 된다 하더라도 형량에 있어서는 좀 낮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밖에 내일이죠.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공판일입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 또한 평론가님 미뤄지겠죠. 네, 내일이었습니다. 네. 위기에 관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이제 필리핀 가정부 불법적으로 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였었는데 이제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늘 이제 대한항공 한진그룹 보도에 따르면 이명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주에 아마 현장에 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그러니까 지난 주말이었죠. 이제 조원태 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급박하게 이제 갔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봐서 법원도 어느 정도 조양호 회장의 이제 병세를 알고 있었던 것 같고 내일이 이제 법원 출석일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다 허락을 해줬다라는 것은 지난 주말에 아마 기일 변경도 이미 신청서도 내지 않았을까라는 것들 좀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조 회장의 별세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많은 추측과 억측이 지금 있는데요. 이 조 회장의 별세를 놓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SNS에 추모글을 남겼는데 조 회장의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이 컸다. 국민연금이 이에 대해서 역할을 했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김 교수님 이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연금 사회주의다. 네. 국민연금이 우리 개인 사기업의 경영을 참여해서 경영권을 뺏어서 그 여파로 이제 조양호 회장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지금 또 나경원 대표도 이제 국민연금은 5% 이상 더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입법을 하겠다.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 이번에 11% 경영권 행사했거든요. 그래서 입법을 해서 앞으로 국민연금이 일반 사기업에 대해서 5% 제한을 하겠다는 입법을 하겠다고 했고 지금 일단 뭐 지금 분분합니다. 의견이 이게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해서 경영에 참여해서 우리가 뭐 국민들의 지탄을 받거나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기업에 대해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경영권을 박탈하는 게 올바르냐. 그래서 저는 이게 법과 원칙대로 해야 되고 또 이게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수익을 어떻게 해서 올릴 수 있느냐. 그것은 경영이 개입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도 절대 경영을 못하게 독립성이나 자주성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어느 것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올바르냐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여론이 분분한데요. 이것은 법과 원칙대로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이 수익률 위주로 독립성을 지켜주는 것이 올바르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김 교수님 이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이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예. 앞으로도 뭐 다른 기업에서 예. 비슷한 일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한 300개 정도의 지분을 5%에서 10% 이상 가지고 있거든요. 국민연금이 마음만 먹으면 경영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 아무 뭐 문제가 되거나 국민들에게 아주 지탄을 받는 기업에게는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독립성을 지켜주시고 경영권을 자율에 맡겨야 된다. 기업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지 경영권을 뭐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입 계속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 국민연금 수익률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제가 처음 쳤죠. 이제 이게 논란이 많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게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이 문제를 가지고 결국 뭐 정부가 개입해서 국민연금이 개입해서 뭐 경영권을 박탈했고 그 충격으로 지금 뭐 이렇게 뭐 사망했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건데 그렇게까지 속단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해 왔지만 국민연금이 과연 국내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투자하는 게 맞느냐, 적절하냐. 그리고 그 투자하더라도 그걸 의결권 행사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주식의 소유자니까 의결권 행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주주로서. 그런데 이제 과연 우리나라는 경우 국민연금이 결국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돼 있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외국의 뭐 연금을 쓰고 또 주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결국 그것은 독립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결국 국민연금이 주식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입김을 행사해서 독립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니까 그런 점을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와 이번 조양호 회장의 별세와 이분은 좀 별개로 해서 네. 앞으로 논의는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외국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 시장의 어떤 그 비중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네. 예. 정 평론가님은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뭐 이거를
조양호 회장으로 가지 말고 네. 국민연금 문제를 좀 떼어놓고 정말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할 때가 왔습니다. 현재 규모가 670조고요. 이제 곧 1,000조 원이 되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우리의 국민연금이 기금운용회가 1,000조 원을 잘 굴릴 능력이 되느냐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요. 이제 670조, 700조, 800조, 1,000조 원이 되는 것을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면서 이것을 앞으로 웬만한 대한민국 상장 기업의 지분 다 5% 이상 아니면 핵심 지주가 될 거고 이미 삼성전자, 현대차의 2대 주주가 됐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뭐 떼어놓고 뭐 할 때 한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당장 올해 내에서라도 이걸 해야 될 문제가 있고 요즘에 20대, 30대 친구 뭐 후배들 만나면 당연히 다들 나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 거야라는 또 의구심 제기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안심에 대한 부분들 뭐 국가가 보증한다 이번에 바꾸기는 했지만은 그 이상의 것도 필요로 하고 해서 총체적으로 국민연금의 독립성 문제, 국민연금의 운용 능력, 운용 방향 문제 하고 국민연금의 지급 능력 문제까지도 완전히 사회 전체가 여기에서 몰두하고 한번 요번에 논의해서 끝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이걸 또 토막 끊어내게 된다면은 어떤 제2, 제3 문제들 또 뒷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또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김 교수님, 지금 예. 재계에서도 지금 국민연금의 움직임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아까 말씀하신 전체 650조 중에서 20% 주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약 한 130조 정도를 지금 현재 주식에 국민연금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5%에서 10% 이상 가진 기업만 300개입니다. 우리나라 주요한 기업은 전부 다 국민연금이 대주주라고 할 수 있고요. 1대, 2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경영이 개입해서 또 앞에 있는 같이 경영 사내이사를 반대도 할 수도 있고 또 선임할 수도 있는 영향을 행사하고 있고 또 가장 수익률 높은 캐나다 같은 데는 독립성,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위원장이에요. 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부터 해서 정부가 연금공단 이사장, 뭐 자금운용본부장 전부 다 정부가 임명하고 정부가 입김에 정부의 뜻에 맞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경영권을 박탈하는 이런 사례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재계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장 좋은 방법이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금입니다. 이게 국민들에게 그 수익률을 어떻게 올려주는가 그것도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경영이 개입하는 것보다는 공정성, 독립성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국민 수익률에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강 변호사님, 약간 결이 다른 질문이긴 한데요. 이렇게 이 조양호 회장의 숙한 지병이 있었다면 이것 또한 좀 주주들에게 알렸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미국에 가서 치료까지 받고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것이 알렸거나 또는 알려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것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 마당에 만약에 외국으로 병 치료를 하러 간다. 그랬을 경우에 쏟아질 비판. 그것을 아마 우려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대비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뭐 여러 가지 여론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것들이 감추어지고 오히려 또 알릴 것이 또 숨겨지고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 기회에 조양호 회장의 어떤 타계를 계기로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또 포토란이라든가 밤샘 조사라든가 등등의 어떤 수사 관행에 대해서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노 교수님은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당연하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러 사람 얘기하셨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이제 뭐 국민연금 사유주의다, 이래 뭐 국민연금의 행사 이렇게 해서 정부가 이렇게 해서 뭐 조 회장이 이제 사망했다 네. 이런 식으로 몰고 갈 게 아니고 예. 어차피 사망하신 분은 사망하신 분이고 그분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는 건 뭐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이런 기회를 가지고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점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좋겠다 싶거든요. 네. 이번에 국민연금 무결권 행사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에 공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결국 오너 리스크라는 걸 제거한다는 명분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도 국민연금의 또 한편에서는 또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권을 지키는 또 백기사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식적인 부분과 국민 여론 너무 정서적인 부분을 조금 분리해서 보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논의점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슈, 과연 국민연금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적립해 나가는 게 맞는가 이거.
우리나라 같은 경제 규모에서 1년 예산보다 훨씬 많은 돈을 적립해가지고 예. 그걸 운용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 경제 규모에 너무 크지 맞지 않습니다. 걸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연못 속의 고래라고. 고래를 연못 속에 놔두면 대체 어떻게 운신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런 이슈, 국민연금을 그렇게 적립하는 게 맞는가 하는 그런 부분 따져야 할 것이고 또 국민연금이 있긴 있지만 그걸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주식시장에 이게 투자를 하면 지금 이거 우리 경제 규모 따지면 지금 얘기하셨지만 거의 모든 기업들의 경영권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내 주식에 어느 정도까지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법제화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나가서 하는 세 번째 쟁점이 바로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한 네. 국민연금 운용 이런 것들은 좀 차근차근 이런 기회에 따져가는 뭐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비즈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조양호 회장과 관련된 소식은 7시 뉴스 프리즘에서도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